여러분,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보세요. 매달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 이 돈을 여러분의 통장에 꽂아준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연한 권리라고 믿어온 기초연금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누리던 이 34만 원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박탈의 고통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커다란 유람선에 다 같이 올라타 평온한 항해를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의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누군가는 내려야만 하는 냉혹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가장 가난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준이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이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으로 월 소득이 247만 원만 안 넘으면 다 주는 연금이 되었습니다. 247만 원, 이게 과연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든 빈곤층의 소득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중산층 노인들까지 이 유람선의 1등석 칸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예산이 정말 절박한 분들이 아니라 적당히 살만한 분들에게도 골고루 뿌려지고 있었던 셈이죠. 이것이 바로 70%의 역설입니다.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 정작 한 달에 10,000원이 아쉬운 진짜 빈곤층에게는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나 손주 용돈 넉넉히 주시는 분이나 똑같이 34만 원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할까요? 이제 국가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연금은 결국 그 누구의 연금도 아니다라는 뼈아픈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착한 척하며 모두를 품고 가기엔 대한민국의 곳간 상황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는 연금이 내일도 당연히 입금될 거라는 믿음,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정부가 설계 중인 개편안은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람선의 탑승 인원 자체를 절반 가까이 줄여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던 옆자리 승객이 내일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내가 평생 일궈온 소중한 집 한 채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유람선 밖으로 밀어내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기준만 깐깐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숫자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거대한 청구서를 감당하기 위해 숨겨둔 진짜 칼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27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되면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재앙의 시작점, 그 숫자의 공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숫자를 직시해 보십시오. 27조 원.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절반도 안 되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65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매달 770만 명의 어르신에게 꼬박꼬박 현금을 입금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거대한 댐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이 이 구멍으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갑니다. 현재 추세라면 2050년에는 이 청구서가 46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이 폭주하는 기차의 브레이크를 잡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화수분처럼 돈이 쏟아지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누려온 혜택은 사실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미리 털어서 쓴 가불금이었던 셈입니다.
정부가 왜 갑자기 내란 혐의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연금 개편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냈을까요?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연금을 깎겠다는 소리는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시작했다는 건 정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고백이죠. 27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치입니다. 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기초연금은 복지가 아니라 세대 간의 전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이 거대한 청구서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아주 묘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으니 덜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된 명분을 내세우죠. 바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듣기엔 참 따뜻하고 정의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달콤한 말 뒤에는 여러분 중 상당수가 부자, 노인으로 낙인 찍혀 연금 수급권이라는 구명 보트에서 강제로 밀려나야 한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구명 보트에서 먼저 밀려나게 될까요? 그 잔인한 탈락의 기준선이 지금 여러분의 발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70%라는 든든한 방어선이 무너진 자리, 그곳에 새롭게 그어질 죽음의 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3장 70%라는 든든한 방어선이 무너진 자리, 그곳에 새롭게 그어질 선은 생각보다 훨씬 낮고 날카롭습니다. 이제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숫자는 하위 40%입니다.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 언뜻 들으면 숫자, 노름 같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숙청에 가깝습니다. 어제까지 연금을 받던 10명 중 3명이 오늘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탈락자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수치로 환산하면 수백만 명의 어르신이 한순간에 수급권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유람선에서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 과정에서 절반 가까운 승객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바다에 남겨지는 꼴입니다. 이 40%라는 기준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노후를 축하하는 보너스가 아니라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만을 위한 응급처치약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설픈 중산층, 이른바 낀 세대 어르신들은 이제 국가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들은 집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알아서 살아라는 차가운 외면이죠.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세금 꼬박꼬박 낸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 기막힌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점은 이 40%의 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구 구조가 나빠질수록 국가 재정이 바닥날수록 이 선은 30%, 20%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비참한 영수증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의 궤적이 부정당하는 기분, 그것이 이번 개편안이 주는 가장 날카로운 통증입니다. 국가가 그어놓은 이 잔인한 선 위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상만 줄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명확하기라도 하죠. 정부는 이 좁아진 문틈을 통과한 분들에게는 더 큰 당근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인원만큼 남은 돈을 몰아주겠다는 논리인데 과연 그 혜택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지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뺏는 자와 받는 자를 갈라치기 하는 이 고도의 전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두터운 복지의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달콤한 독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정말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제4장 그렇게 좁아진 문틈을 뚫고 살아남은 40%에게 정부가 약속한 것은 두터운 복지라는 이름의 달콤한 보상입니다. 현재 34만원 수준인 연금을 4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이죠. 뺏긴 사람들의 피눈물을 모아 남은 이들에게 몰아주는 제로섬 게임의 시작입니다. 가난을 증명한 당신에게는 더 큰 보상을 주겠다는 이 논리는 언뜻 정의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더 많이 준다는 약속 뒤에는
선별적 복지가 가진 차가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심사 기준이 지독할 정도로 촘촘해진다는 뜻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주게 된 만큼 나랏돈을 받아 갈 자격이 있는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나오는 효도권이 아니라 국가가 내 모든 경제적 치부를 낱낱이 파헤친 뒤에야 던져주는 생존의 배급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더 많이 준다는 유혹에 취해 박수를 치기에는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우리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또한 이 두터운 복지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장벽을 세울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즉 국가가 공인한 빈곤층과 애매하게 살만한 중산층으로 노년의 계급이 나뉘게 됩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 분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혜택이 늘어날수록 수급권에서 탈락한 이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인들끼리 서로의 주머니를 감시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잔인한 갈라치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해도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받은 용돈 한 번, 손주 녀석 돌잔치에 보탬 몇십만 원의 기록이 여러분을 부자, 노인으로 둔갑시켜 이 모든 혜택에서 탈락시킬 스모킹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의 기록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 그 기가 막힌 함정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통장 거래, 내역 속에 숨겨진 탈락의 방아쇠를 지금 바로 당겨보겠습니다. 제5장. 여러분의 통장 속에 찍힌 파란색 글씨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를 저격하는 저격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내가 버는 돈이 없는데 설마 탈락하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초연금의 심사 방식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지독하고 치밀합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받은 정성 어린 용돈이나 생활비, 보탬이 여러분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나랏돈을 더 많이 주는 대신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을 현미경으로 훑어보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함정은 바로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이름의 덫입니다. 매달 자녀가 보내주는 30만 원, 50만 원의 용돈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고 있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입장에서 자식에게 부양받는 여유 있는 노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입금된 그 소득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정작 본인은 손에 쥔 현금이 없어 허덕이는데 서류상으로는 연금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자로 둔갑하는 것이죠. 효도 용돈이 부모의 연금을 끊어버리는 불효의 씨앗이 되는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에게 아르바이트로 번 몇십만 원, 심지어는 집 한 채 지키기 위해 아껴둔 예금에서 나오는 쥐꼬리만 한 이자까지 국가 시스템은 단 한 푼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내가 사는 집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국가가 계산하는 나의 재산 가치는 폭등합니다. 내 주머니는 비어가는데 서류상의 재산은 불어나 연금 수급 대상에서 광속으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장의 배신이자 숫자가 만드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탈락의 방아쇠는 단순히 서울이나 수도권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서울,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노년의 민낯은 더욱 처참합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쓸 돈은 없는 이른바 빈곤한 유산자들이 이번 대개편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어르신 2명 중 1명이 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통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서 소리 없이 굶주려가는 서울 노인들의 잔인한 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6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서울의 불빛 아래서 가장 시린 겨울을 맞이할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개편안의 직격탄을 맞고
거대한 유람선에서 가장 먼저 등 떠밀려 내려야 할 분들 바로 서울 어르신들입니다. 통계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 2명 중 1명은 이제 기초연금, 영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일궈온 보금자리가 이제는 노후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바윗 덩어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른바 자산의 저주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자고 나면 오르지만 그 집값이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집값은 수억, 수십억을 호가하는데 정작 수중에 쓸 현금은 없는 빈곤한 유산자들이 서울에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국가의 계산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도 국가 시스템 속에서는 연금이 필요 없는 부자로 분류됩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나랏돈 34만 원마저 끊겨버린다면 그 막막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에 지급 기준이 하위 40%로 좁혀지면 서울 거주자들에게는 통곡의 벽이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 어르신들과 똑같은 잣대로 재산을 평가받는 순간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는 여러분을 기초연금 수급권에서 광속으로 탈락시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화려한 서울 시내를 누비던 어르신들이 사실은 관리비와 세금을 걱정하며 기초연금 탈락에 밤잠을 설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수도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면 우리에게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이 잔인한 시간표를 짜놓고 실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도 시계 바늘은 무섭게 돌아가고 있죠. 과연 정부가 준비한 그 운명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까요? 대한민국 노후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그 결정적 순간의 날짜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7장. 정부가 짜놓은 운명의 시간표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이 시점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의 통장 잔고가 다시 정의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내 기초연금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에게 더 줄지 정밀한 타격 지점을 골라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하반기, 그 잔인한 개편 방향을 공식 발표하겠죠. 이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국가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힘이 없다는 항복 선언이자 새로운 각자 도생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많은 분이 설마 국회가 가만히 있겠어?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십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정 바닥이 눈앞에 보이는데 표를 얻기 위해 연금을 퍼주겠다는 소리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르신들이 조금 양보해달라는 교묘한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공청회라는 명목하에 여론을 수렴하는 척하겠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이고 여러분이 대응할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 개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60%, 그 다음은 50%, 결국 40%까지 서서히 목을 조여 올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우리 노후의 권리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경과 조치라는 사탕을 던져주겠지만 그것은 단지 고통을 늦추는 마취제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라는 소중한 자산이 국가의 정책 실험대에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국가가 그어놓은 이 잔인한 시간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유람선이 가라앉고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구명보트를 점검하고 내 자산의 위치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국가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국가의 복지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2026년 대변역의 파도를 넘어 품격 있는 노후를 지켜낼 마지막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각자 도생의 비밀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제8장.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유람선이 우리 모두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은 끝났습니다. 구명 보트에 자리가 없다면 스스로 헤엄쳐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6년 대변역의 파도를 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은 바로 각자 도생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국가가 내미는 34만 원의 손길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내 자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자산의 유동성입니다. 서울에 덩그러니 남은 집 한 채는 이번 개편안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동산이라는 묶인 자산을 매달 현금이 흐르는 혈관으로 바꾸거나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자산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에 찍히는 기록 하나하나가 심사 대상이 되는 시대인 만큼 자녀와의 금전 거래나 소액 소득 관리에도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현미경이 닿지 않는 나만의 안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전략을 버리십시오. 정부의 발표를 듣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하반기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내 자산이 하위 40%라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탈락이 예견된다면 기초연금 대신 개인연금이나 수익형 자산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플랜 B를 지금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뺏기는 연금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 34만 원 이상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짜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 한 번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안이 진짜 빈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차가운 분석이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람선에서 내리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항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그어놓은 잔인한 선 위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노후의 주인이 되는 선택,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